자,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가 나오지만 주택임대보호법, 상가보호법 여기서 3문제예요. 절반이고 가담법, 집합법 여기는 암기하는 거예요. 몇 군데 암기해야 지금 논리가 아니에요. 절차법이기 때문에. 실명누이법, 명시가 금지한다는 법률은 민법이 모두 완성되었을 때, 등기법을 알았을 때 맨 마지막에 완성시킨 파트예요. 그 명의신탁 문제를 풀 수 있다라면 시험 보러 간 날이에요. 가장 종합적인 파트가 실명법이다. 거긴 좀 뒤에 할 거예요. 자, 먼저 주임법, 상가보호법이요. 잡을 건데 물론 주택임대보호법은 뭐 올해도 2문제 나왔지만 시험에서도 정리하고 보통 뭐 2문제니까. 근데 여기뿐 아니라 2차 과목인 중에서 실무에서도 이 주임법은 1문제 나온다 봐야죠. 여기 보면 3문제짜리예요. 민법 2문제, 중에서 실무에서 1문제 이렇게요. 그런데 주택임대보호법은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아요. 왜? 용어들도 까다롭고 사례도 많고 판례도 많고 또 주택임대보호법은요. 비단 시험을 떠나서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 실생활에서도. 자, 제일 먼저 용어들이 참 많은데 이 법의 해석이에요. 이 법의 해석. 이 주택임대보호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일단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 왜 이 특별법, 이게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라는 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야. 임대차지만 주택임대차는 특별법인 이 법이 적용되는 거지. 민법상 임대차법이라는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법 우선 원칙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할 목적은 서민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 주거 생활의 안정이라고 그러죠. 안정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특별법 만들어서 논리를 따지는 것이야. 왜란 이유를 붙이지 말아라. 무조건 임차인을 보호하게 만든 법이에요. 이런 법을 뭐라 부르냐? 이 법의 성격을 편면적. 이 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주임법의 성격은. 그럼 편면적이란 말이 뭐냐? 편면적의 반대말은 쌍면적이란 말이 반면적이야. 쌍면적 강행규정을 하면 쌍방, 두 사람. 쌍방한테 강행규정이라는 뜻이고 편면적이라는 얘기는 한쪽 사람한테만 강행규정이라는 뜻이야. 그럼 편면적 강행규정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이 편면적 강행규정을 항상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편면적 강행규정 어디에 이게 있느냐 그러면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 두 사람인데 둘 중에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다 편면적 강행규정이야. 이 법은 임대인 보호하려 만든 법이 아니라 약자 임차인 보호하려 만든 법이야. 우리가 이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배워야 되며 약관 규제법을 만든 것은 약관 작성자인 기업을 보호하려 만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고객, 소비자 보호하려 만든 법이야. 이 약자를 보호하는 법들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불러요. 약자 보호 규정.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편면적 강행규정은 이 법을 어겨서 이제 법에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임대보호법에. 이 법을 어겨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모두 무효가 돼요. 저기 딱 2년만 쓰지 뭐 갱신 청구권이니 투프라 부르죠. 또다시 2년 갱신 청구권 이런 절대 없기로 하자. 이런 특약 넣었어. 그 특약은 무효야. 불리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법을 어겼지만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 법을 어겼더라 유리한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 다 무효가 아니라 법을 어겼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법을 어겼더라도 임차인 세입자에게 유리한 특약은 유효. 자, 이 특약을 넣었어요. 임대가 맺으면서 계약 기간 동안에 어떠한 경우에도 월세는 차임은 보증은 절대 올리지 않기로 한다. 임차한테 유리해 불리해요? 유리하잖아. 그 특약을 넣었는데 2년 지났더니 올려달라는 거야. 또 특약 넣지 않았느냐? 어떤 건 올리지 않는다고. 이 특약 유효해요. 근데 자, 임대가 맺었는데 중간에 IMF가 터져도 해비가 터져도 절대 차임은 보증금은 감액하지 않는다. 절대 어떤 경우도 IMF가 터지고 뭐 국가가 뭐 부도가 사태 나더라도 주변 시세가 절반이라도 떨어지더라도 어떤 경우도 보증금은 월세는 감액하지 않는다. 계약상 감액 금지 특약. 깎지 않는다. 어떤 경우도. 유리에 불리해 임차인한테.
불리하잖아. 불리한 특약은 무효. 그런 특약 넣었는데 2022년에 갑자기 IMF가 또 터지는 바람에 주변 시세가 막 절반이나 떨어졌대. 쫓아가서 보증금 깎아다가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불리한 특약은 무효. 하나만 하는 얘기 무효. 유리한 특약은 유효.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판매강조는. 그러니까 뒤집을 줄 알아야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이잖아. 그러면 첫 문제가 이법으로 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무효.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유효. 뒤집을 줄도 알아야지. 예택 불리한 게 임대인에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예택 유리한 특약이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 아니에요? 바꿀 줄도 알아야지, 용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로 편면적 강요점이야. 자, 대원 판례가 이 주택요법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국민들이 이 법은 논리성, 어떤 논리성, 합리성, 합리적이냐, 합리성, 또는 자구해석. 자구해석이 뭐예요? 글자 해석. 내 국어학적 지식을 동원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데 연연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데 연연해서 해석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살아온 논리, 세상의 합리성, 국어학적으로 볼 때, 국문학적 해석이죠. 국문학적 해석. 이런 글자에서 연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다. 이걸 제정한 모처럼 이런 식, 이것 때문에 제정했기 때문에 이번 논리가 맞지 않아도, 합리적이 아니어도, 글자적으로 볼 때는 못생기 더라도 무조건, 이유가 없어. 무조건 임차인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요법을 접근할 때는 내가 세상을 사는 논리 막 따져. 논리, 합리성, 이렇게 뭐 글자를 놓고 국어학적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이 법은 논리적이지 않아. 이 법은 합리적이지 않아. 왜라는 이유 묻지 마라. 논리가 안 맞아도 합리적이 아니어도 무조건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거야. 그런 취지로 봐야 돼. 이걸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면 이해가 안 돼, 살릴게요. 이거 해석이고. 그런 다음에 누가 이 법의 적용 범위야? 누가 이 법을 적용받아서 보호받을 것이냐? 물론 적용 범위는 주거용 건물이야. 주거용 건물이라면 모두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건데 주거용이냐, 주거용이 아니냐를 따지는 판단 기준이 뭐냐? 판단 기준. 뭘 갖고 따질 것이냐? 판단 기준이요. 주거용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은 형식을 놓고 따지는 게 아니야. 형식상 판단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공부, 건축물 대장, 어떤 대장이라든가 어떤 뭐 등기부, 이런 장부, 이런 장부를 놓고 주거용이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따지느냐? 실질적으로 따져. 실질적으로 주거용 여부를 판단해서 이걸 적용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건축물 대장에는 보일러실로 돼 있어. 보일러실. 근데 실제 가면 보일러실이 아니라 방을 들이고 사람이 살아요. 그럼 이걸 적용받는 거야. 건축물 대장에는 창고로 돼 있어. 창고, 옥탑이 창고. 창고라고 건축물 대장 등록이 돼 있는데 실제 가면 창고가 아니라 방을 들이고 부엌 들여서 사람이 살아요.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 거야. 어떤 장부라든가 공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판단 기준은 판단 시점. 왜 이런 것들 하고 들어가냐고요? 다시는 안 할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오면 대학력권, 우선면제, 처단제, 법정갱신, 팽청원 중요한 문제 들어가지만 한 번에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취지를. 판단 시점이요. 그럼 주거용인지 주거용이 아닌지 판단 시점은 어디냐? 그러면 항상 계약 당시야. 기준은 계약 당시를 이걸 기준 삼는 것이지 어떤 주택이 뭐 경매당한다 그러면 경매 당시 이때를 기준 삼는 건 아니야. 맨 처음에 건물주랑 계약 맺을 때는 여기가 주거용이 아니었어. 그냥 동네에 있는 이렇게 이렇게 상가였어, 상가. 장사가 안 되니까 샤타 내리고 그냥 방 들여서 부엌 차리고 그냥 살림에 장사는 안 하고요. 나랑 계약 맺을 때는 사람이 사는 방이 없었어요. 주방이 없었어요. 근데 계약 맺어놓고 장사 안 되니까 그냥 샤타 내려놓고 그냥 사람이 거주하는 건 바꿔버렸어. 이 법에 정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계약 당시 기준이야. 현재 사람이 거주하느냐가 아니라 계약 당시에 주거용이었냐 아니었냐 기준 삼는 것이지 현재 이 건물이 경매당할 때 사람이 살고 있느냐 그걸 갖고 따지는 건 아니야. 주거용이나 비주거용은 어디 기준이다? 계약 당시가 기준이다. 이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한두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주거용을 이걸 적용받는데 주거용이지만
사용대차. 동네 할머니께서 오갈 데가 없으시대요. 응? 오갈 데가 없으시대. 그래서 내가 마침 지하에 방 하나 남는 게 있어서 할머니 그러면 오갈 데 없으면 여기 사셔라.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사셔라. 그래서 고맙다고 사는데 한 6개월 정도 만에 내가 참 거기를 쓸 일이 생겼어요. 응? 거기다 뭐 물건 갖다 싸놓을 일이 생겨서 할머니 어떡하죠? 죄송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 거주하게 하셨는데 내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딴 데 알아보셔야겠다고 얘기했던 할머니가 최단 기간 2년은 보장해달라. 2년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사용대차는 이 법에 적용이 없어. 주거용도도 공짜로 빌려주는 거, 돈을 받지 않는 거, 유상, 임대차는 적용되는데 사용대차는 주거용도 이 법에 적용이 없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필요 없어요. 최단 기간 2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적용이 되겠느냐? 이 주택 관리관이 대지. 주택의 대지요. 주택의 대지. 대지, 땅이요, 땅. 주택은 대지도 이 법에 이 특별 적용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산한 주택 경매되었을 때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최소 면제는 토지의 경락대금에서도 받아갈 수 있는 거야. 이번에 적용 없다면 건물에 경락대금 돈 받아가야지 세입자들이 대지에 경락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관리관 대지에 적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놨다면 우선 면제, 최소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래요. 또 이 법의 적용은 미등기, 전세도 이 법은 적용받는 거지. 당연하죠. 미등기 전세 적용받아요. 그 다음에 이 법의 적용은요. 주거겸용, 뭐 예를 들면 사무실, 뭐 주거겸용, 뭐 상점 이런 데는 적용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이건요. 어떤 게 주된 것이냐? 이 주거가 주된 목적이냐? 이게 이런 것이 주가 되는 목적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겸용도 적용받는데. 근데 주된 목적이 주거용이라면 적용받지만 주된 목적이 이런 거라면 적용이 없어요. 이걸 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걸 어떻게 따질 거예요? 이게 주택은 아니야. 우리가 이거 갖고 따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이런 거. 이 주택돼 있진 않아. 응? 사무실로 돼 있어. 뭐 이것이 뭐로 돼 있어. 근데 사람은 사라지는 현재. 근데 겸용 여기서 또 장사도 해. 이 주거겸은 상점이냐. 상가 사무실 겸용 주거냐. 주는 게 어디냐. 판사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분쟁이 벌어지면 뭐 최단 기한이 어떻고 최우선 변제가 어떻고 막 하려면 어디 판단하고 판사들이. 사실은 현장을 나와야 되는 거야, 판사들이. 그럼 가봅시다. 판사님 내가 판단해보게. 이게 주거가 주된 목적이면서 장사하는 건지, 장사가 주된 목적이면서 그냥 거주를 하는 건지, 판사가 이 출장 나와 다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 판사들 출장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하셨어요? 판사도 안 해봤으면서. 다 하시네? 대단하신 분들이요, 그분들은. 이 대한민국 판사들은요, 거의 신급이야. 전지전능하신 분들이야. 이분들은.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도 다 아는 사람들이야. 의료도. 응? 의료도 다 알아. 의사급이야. 특허 소송이 벌어져도 특허 다 알아. 공대 나왔어. 이분들 공학 박사야. 응? 변호사들이 변론해야지 공학 박사도 변론 못해요. 변호사 학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특허도 다 알아. 이분들은 의료도 다 알아. 환경 분쟁 벌어졌어요. 환경 때문에 이게 환경 오염 때문에 생긴 질병이냐. 이건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환경 다 알아.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야, 이분들. 그렇잖아, 지금. 응? 이게 다 분화가 안 돼 있잖아, 지금요. 응? 특허법원, 무슨 법원, 환경법원, 무슨 의료법원, 이게 안 나눠져 있잖아. 그러니까 내 판사람 다 하는 거야, 이 사람 다 하는 거야. 전지전능하지. 나는 서류만 내. 다 글 읽어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야, 내가.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러다 이 판사하다 나오신 분들은 아주 건방기가 하늘을 찔러요. 네, 모든 데가 인간을 다 판단했거든. 인간 판단은 신 아니에요, 신? 너 오라, 너 틀렸어. 다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야. 자, 보시죠. 이렇게. 그럼 판사 나와보지 않아요. 근데 간행을 어떻게 하느냐. 도면 내보시오, 도면. 도면 내려요, 도면. 도면 냈더니 방을 들이고 부엌이 6평, 앞에 일 보는 데가 4평, 어디가 더 넓어요? 방과 부엌이 더 넓어. 주거용, 겸용, 이 법 적용. 이 사무실 도면을 냈는데 뭐 책상 넣고 업무 보는 데는 6평,
사람이 거주하고 방들이고 여기 주방 시설 좀 있어. 4평 사무실. 무조건 면적 갖고 결정을 해. 그 무조건 귀찮으니까. 어느 게 더 면적 넓으냐. 사실은 그게 어딨냐가 중요한 거야. 평택역 앞에 바로 있는 거야. 아, 평택역 누가 봐도 상업지역 아니야? 거기서 내가 방에서 잠자면서 사무실 한다도 그건 사무용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주택지에 있어. 이렇게 주택이 많은 지역에 있는 동네에 있는 데에서 내가 사무실 겸해서 거기서 숙식을 해. 그건 상업지역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냥 주거용으로 이렇게 좀 용도적으로 따져가면서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람들. 무조건 면적 갖고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면적 그릴 때 일부 나오진 않으니까 줄여. 사무실 막 줄이고 방을 늘려. 실제로 와보면 방이 4평에 사무실 6평이야. 근데 방 6평, 주방까지 6평, 4평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그래야 집을 적용받아요. 그들은 그렇게 결정해요. 어쨌든 적용법은 그렇고 이런 거 다 적용받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6번째 볼게요. 양도, 전대. 이 사람 전대 있어, 전대차. 자, 봐보세요. 자, 이런 집이 있어. 독채 집이야. 단독주택인데 요 집을 집주인 홍 씨야. 김 씨가 2년간 임대계약 맺고 이 독채를 2층짜리 집을 3억 원에 쓰기로 하자. 보증 내고 임차 들어왔어. 자, 이 사람이 임차인이야. 쓰다 보니까 생활도 좀 그렇고 그래서 요 중에 여보 2층을 우리가 쓰고 요 1층 방 2개가 있는데 요거를 대학생에다 방 하나씩 그냥 이렇게 빌려주고 월세 받자. 그래서 요거를 임차인 김 씨가 1층에 있는 방들을 학생들한테 다시 재임돼 있어. 그럼 이 학생들을 뭐라 부르는 거냐? 이 학생들을 전차인이라 부르는 거야. 전차인. 이 사람은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 재임되면 전차인이라 부르는 거야. 물론 이 학생애들이 다 전입신고 해놨고 이사 들어왔고 그리고 확정일자 다 받아놨어. 이 집이 경매된다네. 그랬을 때 이 전차인들이 여기 재임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 이거 다 갖춰놨어요. 얘들 이 법에 따라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전차인들. 이 법에 따라 보호 받으면 보증금이 얼마 이하라면 최우선 면제 받을 것이고 확정일자 받아놨다면 그 순위에 따라 배당도 받을 것이고 다 받는 거고 이번 적용 못 받으면 쫓겨나는 거고 이 전차인들 본래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들은 이 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 전차인들은 전대할 때 임대인, 집주인이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들 이 법에 따라 보호 받아요. 근데 임대인들의 집주인의 동의가 없었던 전차인들은 이거 다 갖춰놨더라도 이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차인들 입장에서 제일 등을 떼어봤어. 내가 방 하나 원룸이 새로 나왔어. 2층짜리 집에서 1층 나왔어. 등을 떼어봤더니 이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야. 집주인은 이 사람이야. 소유자가. 뭡니까? 그랬더니 얘가 내가 독채를 전세 얻었는데 이 방 하나만 이렇게 월세 넣어도 된다고 집주인 동의 받은 거야. 그러면 집주인 씨 그 주민번호랑 주소서 받아 도장 받아다 인감도 받아다 동의서 받아다 주세요. 동의서 첨부해놔야 돼. 이 잘못돼 버리면 집주인이 한마디만 나 동의해 준 적 없는데? 그럼 끝이야. 그거 다 그냥 몸만 나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본래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보다 전대받을 수도 있어. 방 하나. 전대받을 때는 본래 등기부상 소유자인 동의서를 꼭 첨부를 요구해야 돼. 동의받은 전차인은 이 법에 보호받지만 동의가 없던 전차는 이 법에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전차인들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적용 범위 이런 거 전대차. 이건 인적 범위야. 인적 범위. 그러면 누가 이 법에 따라 이 특별법에 따라 보호받는 거냐? 주거용 건물이라면. 그러면 우리 같은 내국인들 보호받아 못 받아요? 보호받지. 우리 같은 자연인. 자연이라고 우리 같은 인간. 이 법에 따라 보호받지. 주거용 건물이라면. 근데 문제는 법인이요, 법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이 예를 들면 직원들 숙소를 쓴다고 아파트 2채를 얻었어. 숙소용으로 기숙사를 얻었어요. 물론 그 임차 명의는 다 회사 명의고 그 계약서 확정을 다 받아놓고 그 직원들이 다 전입신고했어. 이 집이 잘못해 경매당한대.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까? 보호대상이 아니야. 법인은 이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야. 그 직원들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을 받아도 단독 10원도 최우선 면제 받거나 대항 요청할 수 없어요. 원칙 자연인만
어떤 인간만 보호대상이야. 보호대상 아닌데 다만 예외가 있어. 법인은 보호대상이 아니야, 이 법에 따라.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계약서는 이 법에 보호할 수 없는데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죠. 중소, 이 기업법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이 직원들 숙소용으로 얻었을 때는 그 계약서 명의가 회사 명의더라도 직원들이 전입신고해놓고 확정을 받았다면 이 법에 보호받아요. 중소기업, 등록된 기업. 또 하나는 뭐 SH공사다, LH공사다 이런 데가 있죠. 무슨 지방공사, 서울시 뭐 도시공사 이런 데서 빌라 연립 같은 거를 매입을 했어. 매입을 해갖고요. 또는 매입이 안 되니까 건물주한테 이게 이제 분양이 안 되는 거야. 싸게 통으로 임대를 받았어. 그래갖고 어려운 사람들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들여서 다시 재임대 주는 거야. LH공사, 도시공사 이런 데는 확정일자 받은 거 전입신고하면 이번 달 보호 대상이 돼요. 딱 두 가지네 예외.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요. 두 군데. 나머지 법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자연인이라면 외국인이요. 외국인도 이 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 돼요. 응? 외국인이 외국籍한 사람이 파키스탄이건 뭐 스리랑카건 대한민국에 방 하나 얻었어요. 전입신고에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이 법에 보호 대상 돼요. 외국인도 되는데 무국적자, 국적이 없대. 자, 무국적자가 한국 평택에 와서 어디가 저쪽 서쪽이 여기 서쪽이 난 평택 잘 몰라서 서쪽이 평택항인데가 서쪽이죠. 옛날에 그 평택항에서 평택 한 번 가봤어요. 그 평택항에서 그 유람선이 이렇게 떴어요. 한번 옛날에 외국 가는 그 유람선, 호화 유람선. 그거 타고 한번 여행 한번 해봤는데 한 10년 전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네. 뭐 팽성 뭐 이런 데는. 이 무국적자가 무국적자가 방 하나 얻었어. 한국에서. 방 하나 얻고 뭐 했어요? 이 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돼요. 여긴 돼. 이건 안 돼. 차이가 뭐냐? 외국인들은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어. 그러니까 확정 특정이 되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입신고 주민등록이 있잖아. 근데 무국적자들은 주민등록도 없고 외국인 등록번호도 없잖아. 확정이 안 되잖아. 그래서 무국적자는 이 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게. 그런 다음에 본격 들어가기 전에 용어들을 몇 가지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주택임대법 주거용 건물이라면 이 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해주겠다. 논리가 맞지 않아도 왜냐면 이걸 따지지 말아라. 국가가 무조건 정책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겠다. 이렇게요. 근데 이 세입자들이 주거용 건물 주택에서 이 법에 따라 보호받으려면 세입자들은 뭐는 갖춰야 돼? 이 법에 따라 보호받으려면. 원래 주거용 건물이라면 주거용 건물 임차인은 다 이 법을 적용받는 거잖아.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 거잖아요. 이 법에 따라 보호받으려면 세입자들이 대항 요건은 구비해줘야 돼. 이게 구비가 됐을 때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 거지. 대항 요건이 구비가 안 되면 이 법에 따라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 이게 구비가 안 되면 뭐 최우선 변제가 어떻고 뭐 갱신 청구가 어떻고 법정 갱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 요건이야. 이건 구비돼야 돼. 이게 구비돼야지만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 거야. 대항 요건이 뭐냐? 세입자들 이 법에 따라 보호받으려면 그 세사는 그 주거용 건물을 인도받고 관할 주소지에 뭐 돼 있어야 돼요? 전입신고죠. 주민등록.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이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항 요건을 구비했느냐, 구비하지 못했느냐. 이게 구비가 안 되는 순간 다 소용없는 거죠. 뭐 확정일자 받은 거, 최우선 변제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럼 뭐가 문제돼요? 여기서. 이거 문제 안 되지. 살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전입신고 어떻게 하자?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 되다? 전입신고 동사무소에서 한 건 알아 나도. 올바르게 전입신고가 똑바로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전입신고 올바르게 안 되는 순간 대항 요건이 깨졌기 때문에 이번 때 아무것도 보호받는 거야. 그 전입신고를 어떻게 한다? 올바르게 해야 돼. 정확하게. 응? 여기 관련된 판례가 이제 막 쏟아져 나오겠지, 교과서에. 이건 올바른 전입신고이기 때문에 보호받는 거다. 이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는 거다가 한 10몇 가지가 쫙 쏟아 나온다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데를 처음 냈어. 전입신고 관련되는 거. 다음 중 대항력이 인정되는 거 고르시오. 인정 안 되는 전입신고 고르시오. 이런 거 그냥 무자비한 판례를 냈는데 요즘은 그렇게 되진 않아요. 요즘은 간단하지만 이해를 중심으로 갑을병을 딱 낸 다음에 여기에 대항력 있니 없니 이렇게 묻죠. 근데 어쨌든 전입신고 관련된 판례들이 많아요.
왜? 그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나 이거 많이 안 해요. 이 다음에. 안 나오기, 요즘은 유행이 바뀌었어. 시험 문제도 유행이 있어요. 1회 때부터 한 8회 때까지, 8회 때부터 한 15회 때까지, 한 16회 때부터 한 23, 4회 때까지, 지금 25회 때 이후. 약간 달라, 유형이. 같은 데를 내더라도 방향이 틀려. 응? 한창 기승을 떨었을 때가 언제냐. 가불병정, 맨날 가불병정. 뭐 자다가도 막 가불병정 막 어떤 거 잠꼬대요. 하도 이걸 많이 봐요. 가불병정, 자다가도 가부유래기, 갑병정. 이거 잠꼬대 한다니까? 이 사례 문제. 이게 한창 유행을 떨었던 것은 17회 때부터 한 22, 3회 때까지야. 의외로 우리 법대학생 아니, 가불병을 따는 논리를 따지는 논리를 따지는 거야. 치밀한 논리를 따 수학 공식처럼 착착착 맞아 떨어져야 돼. 논리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올해 32회 때 사례 문제 몇 문제 나왔어요? 사례 문제 8문제밖에 안 나왔어. 가불병 8문제밖에 안 나왔어. 사례 문제. 모의고사 보면요. 모의고사 보면 사례 문제 절반이야, 절반. 가불병 절반이야. 나는 반대했어. 나한테 배우신 분 여기 혹시 있을지 몰라. 사례 문제 많이 나와봤자 10문제에서 12문제 사이다. 가불병정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판례를 중심한 단답식 문제가 더 중요하다. 40문제에서 30문제는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판례에 따라라. 판례에 따라 그러면요. 판례가 없는데 어떻게 판례에 따라 그럽니까? 판례가 정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부야. 판례는 실사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실제 벌어지는 얘기고, 가불병은 논리를 따지는 얘기야. 논리를 따지는 얘기. 그래서 법대학 학생들한테는 가불병 논리를 따지는 게 중요해. 이 논리를 따지는 게 중요해. 이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실제 이런 일이 벌어져서 판례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게 실질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언젠가 중개사법에 어우러졌냐. 중개업무에 필요한 민법 지식을 테스트한다는 거지. 그럼 민법이랑 학문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출제가 많이 실제로 바뀌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지문이 너무 장문의 지문이 못 풀겠다가 아니야. 가불병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겠다가 아니야. 시간을 줘도 못 맞춰. 그러니까 여러분 사례 중심으로 보셔야 돼. 사례가 아니라 판례 중심으로 보셔야 돼. 자, 이게 이제 판례들인데, 그럼 뭐 가장 기본적인 건요. 다가구 단독주택에서는 이 다가구 단독주택은 어떤 주택이에요? 여러 집이 살아. 이 3층짜리 주택이야. 그렇지만 등기 하나로 돼 있어. 하나로. 1층 뭐 101호 따로 201호 따로 등기되면 그건 다세대 공동주택이고, 등기 하나로 난 거. 등기 하나로 난 거는 단독주택은 전입신고할 때 뭐만 일치하면 집업만 일치하면 되는 것이지, 혹시 동호수가 있더라, 동호수 같은 거 이런 거 일치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입법할 때 대학 요건 갖춘 거예요. 집업만 일치하면 돼. 전입신고할 때. 동호수 일치 안 해도, 동호수 신고 안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다세대 공동주택은 101호, 201호, 301호 따로따로 등기 다 난 거야. 구분법을 다 등기 난 거야. 이런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각종 뭐 연립, 뭐 빌라, 때에 따라서는 아파트, 뭐 이런 데죠. 다 등기 따로 났잖아. 구분 건물로. 101호, 102호, 104호 다 등기부 다 있잖아. 이렇게. 이런 데는 전입신고할 때 집원뿐 아니라 동, 호수가 정확히 일치해 전신고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걸 갖춘 거야. 그래야지만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거야.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좀 시간이 남으니까 어디서 많이 문제가 되느냐. 이건 집업만 일치하면 되니까 관계가 없어요. 번지수만 일치하면 되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 아파트 같은 거는 그럴 리가 없어. 아파트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그 동호수와 실제 쓰고 있는 동호수가 다 일치해요. 그런데 조그만 빌라 연립은 이게 일치 안 할 수도 있어.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조그만 빌라야. 여기 가면 3층짜리야, 이렇게. 3층,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B1. 반지하. 응? 근데 여기 반지하지만, 말만 반지하지만, 이게 높아, 이게. 높아요. 근데 건축물 대장에는요. 건축물 대장에는 요게 301호. 이게 건축물 대장이야. 201호. 요거는 101호. 여기는 지층. B-1호.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실제 문패는요. 실제 전입하는 문패는 그렇잖아. 가보면 얘가 문패 101호로 돼 있고요. 거기 현관문화 101호로 돼 있고. 요게 얘가 101호가 201호로 돼 있고 301호, 401호로 돼 있는 거지. 문패는요. 건축물 대장에는 401호가 없어. 지층이지. 그래서 뭐 이렇게
이사 들어온 날 뭐 이삿짐 뭐 들어오고 뭐 하고 정신 없어요. 뭐는 꼭 먹죠? 짜장면. 문득 짜장면 먹는데 시계를 봤더니 5시 50분이야. 오늘 금요일이야. 오늘 점심 못하면 월요일에 해야 되잖아. 또 2, 3일 늦으면 찝찝하잖아. 이게. 그 사이에 또 뭐가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 짜장면 먹다 급하게 안 되겠어. 빨리 점심부터 해야지. 그 동사무소가 어디냐 물었더니 뭐 몇백 미터 떨어져 있다. 저기래. 막 급하게 뛰어갔어. 뛰어갔더니 뭘 갖고 왔어요? 이게 좋아요. 계약서 갖고 왔어요. 이제 거기다 확정일자도 찍고 뭐 그거 보고 전신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신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급하게 뛰어오는데 봤더니 손에 뭘 들고 있어? 젓가락이 들려있네. 이거 계약서를 들고 왔었는데 이 젓가락이 들려있네. 젓가락이. 온 김에 신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머리 기억 삼아서 이렇게 해서 그 문패에 있는 게 기억이 나서 101호라고 신고를 한 거야. 101호라고. 101호가 아니라 원래는 지층이었거든. 그게. 이 아저씨 저한테 경매당했대. 나 보받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좀 더 아파트는 그럴 리가 없어요. 조그만 빌라들은 어떻게 전입신고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정확하려면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대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문패 부천대 신고하면 큰일 날 수 있어. 잘못하면. 건축물 대장에 다를 수 있거든. 그게. 그러면 전입하면 안 되겠다. 이거에 따라 이게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실제 쓰고 있는 거랑 건축물 대장이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건축물 대장대에 등록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개업을 중개사분들도 이런 건 이제 이렇게 임대계약 중개할 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참조해서 거기에 한 대로 계약서에 기재를 해줘야 돼. 잘못 기재할 수 있단 말이야. 주소지를. 사람들 보통 계약서 보고 전신고하거든. 똑바로 안 돼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경매당하면. 이 대항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 구비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이게 구비돼야 돼. 이거 두 가지 대항 요건이야. 이게 안 되면 다 깨지는 거야. 생각보다 요즘은 좀 덜하기도 한데 제가 그 전에 강의할 때 수원에 그 경희대학교가 있어요. 경희대학교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 원룸 단지가 있는데 방이 20몇 개짜리가 경매 나왔어. 그랬더니 강의 들으시는 분이 그 경락을 받고 싶다는 거야. 2번, 3번 유찰됐어. 학생이 22명이 있지. 그러니까 방에 22명이 있지. 몇 번 유찰되니까 싸긴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경락을 완납한 이후에 이 학생들이 대학력 있는 학생이 있는가 우선 확정일자 받아서 배당받는 애는 누군가 다 파악이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가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좀 계산해 주세요. 갖고 왔어. 내가 기절할 뻔했어. 응?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한 명만 다 따져봐야 되거든. 전신고 언제 있는지, 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응? 저당 잡는 날짜랑 확정일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보 받는 애, 보 못 받는 애, 얼마 받는 애, 최우선 변제 받는 애, 못 받는 애, 쫙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전신고 안 한 애들이 너무 많아. 한 학기만 얻었는지 1년 얻었는지 몰라도 뭐 보증금 뭐 1,000만 원에 월세 뭐 40만 원 이렇게 내는 집인데 전신고 안 돼 있어? 이 전신고 안 되는 순간 그냥 논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최우선 변제 뭐 몇백만 원도 못 받아. 그냥 나가면 돼. 근데 왜 놀란 거예요? 야 그래도 대학 좀 다니는 애들이 부모 돈 타다가 보증 낼 때면 주택임대 보호법 같은 거 알 거 아니야. 확정일자 뭐 이런 거 알 때야. 그러면 그거를 신경 써서 해놨어야 되는데 전신고 안 돼 있더라고. 22명 중에 7명이 전신고를 안 해놨어. 애들은 한 푼도 못 받아요. 최우선 면제고 돈 10원도 못 받아요. 그냥 나가면 돼. 법적으로는요. 이게 깨졌잖아. 이게 깨지는 순간 아무것도 못 받잖아. 이 법에 따라. 근데 그거 깜짝 놀랐어. 생각보다. 그래도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야 이런 원룸 같은 거 얻으면서 주택임대 보호법 이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는구나. 깜짝 놀랐고. 자, 두 번째 대항력 볼게요. 생각보다 이게 많이 문제돼요. 대항력이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대항 요건이라는 말과 대항력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요? 다른 말이요? 대항 요건. 여긴 대항력. 같은 말이요? 다른 말이요? 그래요. 대답 좀 해주셔. 협조해 주셔. 다른 말, 왜 달라요? 글씨가 틀리잖아, 글씨가. 글씨가 틀린 거 다른 거지. 글씨가 틀리잖아요. 대항력은 세입자가 내 임차권을 제3자에게 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새로운 신소유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집이 매매가 됐나 봐. 경매가 됐나 봐. 경락자 나타났어요. 이런 사람 나타났을 때 나 남은 계약 기간 아직 1년 남았어. 나 보증금 5천 못 받았어. 나 보증금 뺄 때까지. 나 남은 계약 기간 채울 때까지는 이사 못 나가. 라고 주장하면서 내 모든 권리를 다 승계받아라. 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이거만 놓고 따지는 거예요. 응? 있는 거고.
집주인이 바뀌었어. 매매가 됐든 증여가 됐든 경매가 됐든 바뀌었을 때 새로운 신소자한테는 아무 말도 못해. 계약장이 남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사 나가야 돼 무조건. 짐 싸야 돼. 아무 걸 취할 수 없어. 대항력이 없는 것이고. 이거 하나만 놓고 따지는 거야. 대항력은 뭐 경매 경락 때문에 내 보증을 받을 것이냐 그건 법원에 받는 건 우선 변제라 부르는 거고 새로운 집주인의 경락자건 신소자에게 내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승계받아라. 를 주장할 수 있으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아무 소리부터 집 사서 이사 나가야 되면 대항력 없는 거고 이랑 따지는 거는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대항력권을 구비한 이길 보세요. 대항력권 그러면 이 사람이 3월 2일 날 얘가 이사 들어왔어. 계약 맺고 3월 2일 날 이사 들어왔어. 3월 2일 날 전신고했어. 그럼 대항력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3자 청소 권리 언제 발생하느냐. 이날이 아니라 그 이길 다음 날 0시 3월 3일 0시부터 다음 날이죠. 이 길이. 이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항력은 이것만 따지는 거야. 이것만. 그러니까 대항력을 따질 때는 그래서 이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았느냐 확정일자 찍었느냐 임대계약서에 확정을 찍었느냐 확정일자는 논할 필요 있어 논할 필요 없어요. 논할 필요 없어. 대항력을 따질 때는 인도 플러스 전신만 따지는 거지 확정일자 찍었냐 안 찍었냐는 이 다음에 그것이 주택 경매됐을 때 법원에 가서 경락되고 배당받을 때 그 우선 면제권이야 불러. 그때만 논하는 거지.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 모든 권리를 승계받아 취할 수 있느냐 논할 때는 인도 플러스 전신만 하면 되면 돼. 확정일자 안 받아도 대항력이 있는 거야. 3월 0시부터. 이때부터 발생해요. 그러면 걱정 없겠네? 대항력 있으면요. 집주인 바뀌더라도 나 남은 계약 기간 다 채울 때까지 내 보증은 빼다 이사 안 나간다니까요. 이 집인들을 거절하면서 내 보증을 취할 수 있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대항력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잖아.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는 나눠져요. 대항력이. 이게 집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냐. 예를 들어 3월 2일 날 전신고가 3월 2일 이거 2021년이나 2020년이나 칩시다. 작년이나 칩시다.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2021년 1년 지난 12월 달에 이게 경매가 되고 난리가 났어 지금. 응? 계약기간 좀 남았지 아직도. 집주인 어떻게 바뀌었냐. 통상의 경우. 이 통상의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날 들어간 2020년 이날 이사 들어오고 이날 전신고 했는데 응? 이 집이 매매가 됐어요. 응? 이 집이 뭐 증여가 됐어요. 이게 집주인이 바뀌어서 경매가 아닌 방법으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주인이 언제 바뀌었느냐. 자, 이 집주인이 3월 2일 날 2020년 3월 2일 날 이날 이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버린 거야. 자, 세입자 이사 들어온 날 언제예요? 3월 2일 날. 절신관 날 언제예요? 3월 2일 날. 얘 대항력 언제부터 발생해요? 3월 0시부터. 새로운 집주인 언제 바뀌었어요? 3월 2일 날. 그럼 새로운 신소자한테 이 세입자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나타나서 나가라면 나가야 돼. 보증을 못 받았더라도 계약은 2년 다 남았어 지금. 나가면 나가야 돼. 그럼 누구한테 가서 물으라는 거야 이 세입자는. 청전 집주인 놈이 나쁜 놈이야. 날짜 겹쳤다는 건요. 이거 고의적인 거야. 이사 들어온 날 다시 한번 등기 부등본 떼어봐요 안 떼어봐요? 떼어봐요. 떼어봤더니 예명이 돼 있어. 그래서 보증금 주고 보증 줘야지 이사진 풀르잖아. 다 했어. 그럼 얘는요 집주인은요. 소유권 이전의 필요한 모든 사람 다 준비했다가 받자마자 바로 등기소로 달려가서 등기 내줘버린 거야. 날짜 겹쳤다는 건 고의적인 거야 이건요. 그러고 나서 얘는 잠적해버린 거야. 종전 집주인은. 그럼 나는 대항력 없기 때문에 신소자한테는 아무것도 주장 못해. 내 보증금 승계받아라. 내 남은 계약 승계 주장 못해. 종전 집주인은요. 내가 사기죄로 고소하지 사기죄로. 이거 사기야 사기. 고의야 고의 이건 날짜 딱 겹쳐야 되는 건요.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민사적으로는요. 내 보증금 돌려줘. 내 서명해줘. 다 물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얘는 3월 2일에 바뀌었어. 대항력 없어. 얘 당한 거야. 이건 있을 수 있어. 맘만 먹으면 있을 수 있어. 나 집주인이야. 나 눈이 돌았어 아주. 돈에 눈이 돌았어 아주. 중개사 한번 가서 세놓겠습니다. 이전 대피해서 다 준비하고 있다가 응? 너 나 2억만 줘. 응? 너한테 팔게. 다 이날 넘길게. 너는 모르고 있어.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받고 등기 넘겨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이거 세입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날짜 같은 날. 그러면 여기 중개사 한번 해서 내가 세입자들을 임대계약 쓰는 중개사야. 이런 일이 있을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야. 사람은 겉모습 생긴 모습하고 몰라요. 아, 저 사람 착하게 생겼는데 사기칠 일이 있나? 집주인 처리 고의적으로 3월 1일 날 등기 넘기면 어떡하지? 그건 아무도 몰라.
사람은 생긴 대로 안 살아. 여러분 생긴 대로 살면 사기꾼들한테 사기 안 당해요? 사기꾼처럼 생겼어요? 봤더니 사기꾼이야. 저 말하는 거 사기꾼이고 저 눈빛도 사기꾼이야. 사기 안 당해. 여러분들이 사기꾼처럼 생겼다면요. 생긴 거 참 선하게 생겼어. 말하는 거 참 인품 있고 교양이 있어. 아주 얼마나 순한 사람인지 몰라. 사기 8범, 9범 다 사기 당하는 거야. 사기 당하니까 사기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처럼 생긴 무식하면 누가 사기를 당해. 말하는 게 봐서 사기꾼인데. 아주 말하는 거 인품 있어. 아주 생긴 것도 잘생겼어. 아주 호감가게 생겼어. 아주 호감형이야. 아주 매너 좋아. 사기 9범. 다 사기 당하는 거야. 생긴 대로 안 살아요. 사람 몰라. 사람 성을 몰라. 그런데 중개 사무실 운영하는 중개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세입자 입장에서 방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사 들어온 날 집주 등기필증 갖고 오세요. 소유권 등기필증 갖고 오라고. 언제 돌려주려고? 전입신고 하세요. 내일 돌려줄 테니까. 세입자 오늘 전입신고 하셔. 집주인은 내일 찾아가세요. 그럼 등기 못 내잖아. 그렇게 해줘야지. 근데 요즘은 뭐를 많이 해요, 요즘은? 직방, 다방, 요즘 각방도 나와서 각방 쓰지, 부부 각방, 한방, 이게 다 뭐야? 직거래, 그 부동산 직거래잖아. 그런 데서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 지들 직거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당할 수 있는 위험이야. 중개사무소에서 보관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응? 전입신고 오늘 반드시 전입신고 하세요. 응? 집주인 씨는 내일 등기 돌려드릴게. 등기필증 갖고 오면 등기 못 내잖아. 그렇게 해줘야 돼. 이거 없다고 볼 수 없어. 1000건 중에 한 건, 1000건 중에 한 건 1000분의 1이지만, 대한민국에 세 들어오고 하는 게 1년에 100만 건, 200만 건 되는데 그 중에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 1000분의 1 확률이라도 생긴다고. 자, 그런데 경매의 경우,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경매로. 경매로 집주인한테 경락자한테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경락자 나타나더라도 나 남은 계약 기간, 나 보증 줄 때까지 이사 못 나가. 대항력이 없으니까 경매되면 불안한 거야. 그럼 경매됐을 때는 대항력이 있으려면 얘가 3월 1일 2020년 전입신고하고 이사 전입신고하는 날에 이 주택에 선순위 담보권자가 또 압류 잡은 사람이, 가압류 잡은 사람이, 가등기 잡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이 집이 잘못돼서 경매당해서 1년 6개월 뒤에 경매당해서 경락자 나타나더라도 세입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전입신고한 날에 깨끗해 등기를 떼봤더니 값 걸고 논할 거 없어. 그냥 집주인 앞으로 등기 난 거 빼고는 아무것도 설정된 게 없어. 그럼 대항력이 있어. 그때 1년 6개월 뒤에 압류 잡혀 가압류 잡혀서 경매되더라도 경락대 배당 들어가서 확정일자 안 받아놓고 배당 안 들어가도 경락 나타나면 대항력 정하면서 나 남은 계약 기간 보유 벨트가 이사 못 나가. 대항력이 있어. 근데 내가 전입신고하는 날에 이미 한 명이 있어. 이 값 걸고 논할 필요 없어. 어디 뛰어봤더니 압류 잡은 사람이 하나 있어. 가압류 잡은 사람이 하나 있어. 액수는 크지 않아. 이 5억쯤 나가는 아파트인데 임차 보증금은 2억 5천이야. 2억 5천이고 압류 잡은 게 3천만 원이야. 압류 가압류 3천만 원이야. 그럼 집 시세를 따져볼 때 큰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전입신고한 날에 압류건, 가압류건, 차분이 가처분이건, 소유건, 가등기건, 저당권이건 뭐건 하나라도 설정된 것이 이미 있다면 이 다음에 뭐가 잘못돼 경매당하면 대항력 없어. 집 이사 나가야 돼.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전입신고할 때 이미 뭐가 잡힌 게 있다면 뭘 받아놨어야 돼?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그 선순위 밑으로 두 번째 순위로 경락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확정일자도 안 받아놓으면 배당은 못 들어가지. 대항력은 없지. 집은 쫓겨나지.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확정일자가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 통계. 자, 서울 남부법원에서 이 남부법원 신림동에 있어요. 남부법원에서 2016년인가 17년에 한 몇 년 됐어요. 그 진해 법원에서 이루어진 주택 경매 건수를 분석하면서 이 세입자가 사는 집, 집주인이 살다가 망해서 경매당한 집이 아니라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당했을 때 세입자 대항력이 있어서 경락자 나타나더라도 인도가 절하면서 남은 계약 기간 보증금 주장하면서 이사 안 나갈 수 있는 권리,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몇 퍼센트가 되나를 한번 뽑아봤어요. 한번 이게 놀라운 사실 뽑아봤더니
이 경매당했을 때 경락사 때 인도가 대항력 사람이 15% 정도였어요. 15%. 그러면 85%는요. 대항력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세 놓는 집에 주택담보대출형목은 일부라도 받았다는 거야. 서울에 있는 집들이. 일부라도 이미 받아서 저당이 잡혀 있다면 액수 크지 않아도 철신고하는 날 이미 선순위 걸려 있잖아. 그 대항력 없어. 집은 나가야 돼. 그때 뭐가 중요해지는 거야? 확정일자를 찍어놨다면 걔 밑으로 배당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도 안 찍어놨다면 경락 때 배당 못 들어가지. 집은 벼져요. 큰일 나는 거죠. 그 의외로 세 놓는 집에 깨끗한 집이야.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으려면요. 내가 세 들어가는 집이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럼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안 받아도 관계없어요. 근데 뭐가 하나 있더라. 그럼 무조건 확정일자 받아야 돼.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대충 이해 안 되지 물론. 이 다음에 그림 그려가면서 볼 거야. 내가 다 그림 그려주면. 이거 여기 제일 중요해. 이게 시험 문제 가장 중요해 여기가. 한 5년간 기출문제 나온 거 보면 거의 여기 문제. 대항력 문제.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이 한 말 있어요. 우선 면제권. 이 세입자 우선 면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우선 면제권은요. 여기뿐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할 때 우선 면제권이란 말을 하나만 놓고 따지면 돼. 이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경락대금에서 이 경락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우선면이 있는 거야. 경락대금에서 다른 채권자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 배당 못 받아. 그럼 우선면제권이 없는 거야. 우리 배우지 않았죠. 유치권자는 우선면제권이 없어.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경락대 배당 못 들어가요.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들이 뭘 갖고 우선면제 푸느냐. 여기에 대항력권 플러스 인도 플러스 절신고 플러스 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구비되면,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입자는. 그럼 경매당하면요. 이 확정일자 갖고 들어가서 경락되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우선 면제권은 확정일자를 언제만 써먹는 거야? 이 주택이 경매가 아니면 써먹을 일이 없어요. 세 잘 사도 다 나왔어. 세 살고 있는 중간에 한 1년 6개월 좀 살았는데 집주인 바뀌었대. 새로운 집주인한테 확정일자 들이밀면서 보증금 빼주세요. 이건 아니잖아. 이 주택 경매됐을 때 법원에 갖다 제출하는 거야. 경매가 아니라면 확정일자 써먹을 일이 없어요. 법원에 가서 확정을 제출해서 경락돼서 배당받는 거야. 그럼 경매가 아니라면 확정을 써먹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지만이 경락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확정일자가 우선 면제권인데 이 날짜를 좀 따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무조건 이거 세 가지 갖춰놓으면 다 배당받느냐? 그럼 뭐 걱정해. 확정 지금 다 받는데 경매등하도. 자, 날짜 따질 줄 알아야죠.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3월 2일 날 2020년이에요. 절신고하고 이사 들어오고 3월 2일 날 절신고하고 그리고 3월 2일 날 확정일자 찍어서 확정일자 어디다 찍나요? 그 임대계약서 원본 갖고 가야 돼. 원본 갖고 가면 거기다 찍어줘요. 찍어주면서 그 확정일자 장부가 있어. 거기다 다 기록해. 보증금이 얼마고 날짜 얼마고 임차인 이름 다 적어놔야 돼요. 그 동사무소에서. 날짜가 보통 겹치잖아. 그런데 이 집이 1년 6개월 경매당했어. 그러면 이제 저당권자와 순위를 비교해야 돼. 순위를 날짜 비교해서 그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요. 순위 비교할 때 우선면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면제 기준이. 어느 날짜 가지고 저당권자 순위를 볼 것이냐면 법조문에 돼 있어요. 우선면제권은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가 최종적으로 구비된 날. 이날을 기준으로 삼는 거야. 대항요건이 아니라 대항력이라 그랬어 지금요. 그러면 3월 2일 날 이사 들어왔어. 3월 2일 날 절신거야. 3월 3일 날 확정을 받았어. 그럼 대항력 언제부터 발사하는 거야? 3월 3일 0시. 확정일자는 3월 2일. 그럼 제일 늦은 날짜 짜줘야 돼. 우선 기준은요. 3월 3일 0시가 기준되는 거야. 그런데 저당자분회가 3월 2일 날 저당을 잡았어. 그래서 의도적이에요.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하고 있다가 세입자 들어오자마자 은행 가서 대출 받고 바로 그냥 그날 저당 잡힌 거야. 날짜 같아버려. 경매당했네. 순위가 누가 빨라요? 은행. 얘가 1순위. 저당권자 날짜 이날이잖아. 얘가 2순위. 근데 저당자분은 3월 3일 날 잡았어. 저당을요. 1년 6개월 경매당했어. 누가 순위가 빨라요? 얘는 3월 0시잖아.
그럼 얘가 세입자가 1순위에 배당받고 얘가 2순위.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배당 기준일을 잡을 줄 알아. 저당은 날짜 비교해야 되는데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늦은 시간을 결정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보통 이게 제일 많아요. 날짜가 같은 날 제일 많아요. 왜? 보통 동사무소 전신거래 가서 확정일자 받거든, 보통. 이게 제일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는. 자, 3월 2일 날 이사 들어왔어. 3월 2일 날 전신고했어. 근데 확정일자 못 받았어요. 동사 전신거래 5시 50분에 갔는데 아까 뭐 들고 왔어, 아까? 짜장면 먹다가 젓가락 들고 왔네? 아,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확정을 찍지. 그럼 또 금요일이야, 그날이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안 하잖아요. 그 월요일 날. 3월 5일 날 확정일자를 찍었어요. 월요일 날에 이게 잘 살고 나온 문제가 안 됐는데 한 1년 6개월 좀 살았는데 누가 이 주택 압류 잡아서 경매를 해버렸어요. 물론 확정을 받아놨으면 경락대금에서 배당은 들어갈 수 있지, 확정을 받아놨으니까. 그럼 기준일을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저당권자 어느 날짜 기준을 삼아서 순위를 따질 것이냐. 자,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중에 가장 늦은 날짜. 그럼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요? 전시고 이때 했잖아. 3월 3일 0시. 확정일자 언제 찍었어요? 3월 5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날짜가? 3월 5일이 되는 거야, 그냥. 3월 6일이라 그러면 0시라면 늦춰주는 거잖아요, 더 이거보다. 3월 5일 0시라 그러면 이거보다 땡겨주는 거잖아. 그래서 3월 5일이 되는 거야. 근데 저당권자도 공교롭게 3월 5일 날 저당을 잡았어. 저당 날짜 같아? 따졌어요, 세입자가. 야, 저당권자, 너 몇 시에 등기냈어, 저당거? 3월 5일. 9시 30분에 했다. 인간아, 나 확정일자 9시 5분에 받았다? 이걸 따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야? 동순위가 되는 거야, 동순위. 동순위를 취급해서 배분해요. 저당 잡은 금액이 3억 원, 전세 금액이 3억 원. 얼마 이상 나와서 문제가 안 돼. 6억 이상 나오면 문제 안 되는데 이게 4억밖에 안 나와서 두 번 유찰되더니 그러면 배분해요, 동순위는. 2억, 2억. 그래서 확정일자 늦게 찍으면 0시가 아니야. 그냥 그날이 되는 거야. 이게 0시라 그러면 땡겨주는 거고 3월 6일 0시라면 늦춰주는 거야. 안 돼. 응? 3월 5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순위 나올 수 있어, 늦게 찍으면. 손해본 거지, 늦게 찍는 바람에. 3월 2일 날 전신고 확정 찍었다면 이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리 찍어봅시다. 기준일이 이거야. 이거 0시가 아니야. 이거 동순위 나올 수 있어요. 늦게 찍으면. 이번에는 확정일자 미리 찍었어. 3월 2일 날 찍었어. 동사무소 가서. 왜? 이날이 보증금 주고 이사 들어온 날이야. 그래서 보증금 다 주고 확정일자 받아놨어, 계약서에. 근데 이사를 안 들어왔어. 왜 안 들어왔을까요? 아, 평택역 앞에 가서 이 딸랑 흔드는 분한테 물어봤어. 했더니 3월 1일 이사 들어가면 아주 사람 잡아서 나오는데 그 집에서 이거 흔드는 분 몰라요? 소문문 날 이사 그러면 안 된대. 사람 잡는데. 그럼 언제 들어갈까요? 도사님 했더니 3월 5일 날 들어가래. 그래서 그냥 확정일자 받아놨지만 절대 귀신을 속여야 된대. 절대 여기 사람 이사 온 거로 하면 안 된대. 3월 2일 날. 3월 5일 날 이사 들어오고 3월 5일 날 비로 전신고 했어요. 확정을 미리 받아놨어. 아, 1년 6개월 돼 이 집이 경매당했네. 경매당한 난리가 났어. 그러면 그 딸랑이 말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야, 인간, 네가 하는 대로 했는데 왜 경매를 당해? 왜 경매를 당해? 틀린 거지. 근데 기준을 잡아야 돼, 기준일을. 저당권자 날짜를 비교해야 돼. 자, 우선 기준일을 어떻게 잡아야 돼, 이때는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가장 늦은 날짜, 최종적 구분 늦은 날짜. 대항력은 언제야? 3월 6일 0시. 어떤 게 더 늦어요? 3월 6일. 그럼 얘는 3월 6일 0시 기준 삼아서 저당권자와 순위를 날짜 비교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확정일자 미리 찍어봤자 소용없어요. 전혀 소용없는 거야. 확정일자 늦게 찍으면 손해봐, 안 봐요? 잠시 손해보는 거야. 3월 5일로 가는 거예요. 3월 3일이 되지 않잖아요. 늦게 찍으면 손해. 미리 찍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3월 6일이 되는 거예요. 날짜 갖다 버려. 이게 제일 일반적이야. 3월 3일 0시를 기준으로 저당권의 날짜 비교해서 순위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우선 면제 기준을 잡을 줄 아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이런 것들이 요즘은 뭐 이렇게 단순하게 뭐 암기하는 것보다 약간 이해를 하는 거. 그런 걸 문제를 많이 내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우리의 이제 밀월기는 끝났어요.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허니문 시간 있잖아요. 허니문 시간. 처음부터 막 나가면 욕해 아주 그냥. 이제 끝났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제 빡세게 시간도 이제
거의 이제 1시 50분 전까지 할 것이고 조금 농담 줄이고 좀 더 진도 나오는 데 집중할 거예요. 우리 허리문 기간은 이것으로 끝.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